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무술년은 7번째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물밑 움직임으로 봐선 이미 선거전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변수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지역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박동천 교수 그리고 이경환 교수 또 김영기 대표 이상민 차장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보시겠습니다. 새해 상반기에는 6.13 지방선거가 이슈의 중심에 놓일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국의 흐름과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 전북의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선거를 6달 앞둔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점치는 시각이 많지만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무술년을 달구게 될 지방선거를 전망해본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현재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이 고공 지지율이 계속될 것인가, 또 하나는 국민의당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두 가지 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계속돼서 민주당의 이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지지율은 추세로 보면은 특별히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재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호재가 더 많다. 올림픽이라든지 이제 남북한 대화가 일단 열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느냐, 그런 일은 이상이 없고. 지난번 2014년 선거의 경우에 당시 새천년 민주당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대충 이제 광역으로 보면 반 정도 이겼어요. 근데 그때도 열세였습니다. 기초의원 수준으로 가면 그때도 한나라당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분들이 지금 갈라져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들은 이제 과거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출신의 이제 후보들, 현직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이제 현재 국민의당 소속, 과거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선된 분들이 또 자기 자리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이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조직력이라든지 개인기에 의존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민주당이 싹쓸이 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대로 비례해서 당선이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경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청산할 적폐가 계속 생산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50%의 지지율은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본다면 민주당이 기존 지역에서 특히 호남 그리고 수도권, 충청 이런 지역까지 일부는 이제 부산 영역까지도 세를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것들을 얼마큼 지켜낼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을 선거가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서 기존의 방어선을 얼마큼 구축할 것인가. 그 방어선에 저는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신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아마
그 통합신당이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선에 파고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영남대 비영남의 세력 안에 뭐 일정 부분 선거 구도가 만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예. 듭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자기 지지를 얼마큼 확보해낼 것인가, 유지해낼 것인가, 또 국민의당 자체를 갖고는 이제는 뭐 힘들다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새로운 모습, 뭐 적전 분열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당 자체를 갖고로 선거를 끌어가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전국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전라북도의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민주당의 그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두 분 의견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항할 만한 요소가 무엇일까가 좀 궁금하고, 또 혹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제 뭐 통합이 되고 또 다른 그 반대파 세력이 뭐 요즘 통합신당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게 선거 구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역적으로 보면 현재의 호남에서의 안철수가 리드한 국민의당 가지고는 선거를 치르기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근데 도리어 호남 지역의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 분당을 되는 것이 호남에서 어떤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 안에 있지만 개혁신당이 됐든 아니면 안철수 세력은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고 무소속 연재가 됐든 현재의 그런 내용들이 아무리 문재인과 이 민주당이 고공 지지율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 선거는 광역을 제외하고는 예. 특히 기초 같은 경우는 지역 주투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예. 구도 자체가 현역 단체장과 그 현역 단체장과 맞서는 어떤 특정 후보로 이렇게 구도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압승은 현재적 의미에서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물 중심으로 재편돼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 교육감 선거도 뭐 지금 이 시간 재판 결과 김성환 교육감 재판 결과라든지 어떤 군수 후보들의 이합 집산 과정 이런 것들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도민들의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요. 도지사 선거하고 도의원 선거는 아무래도 전국적인 정당의 흐름을 탑니다.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이 뭐 지금 현재도 민주당 중심이지만 현재의 상황과 같겠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지역에 누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역 선거는 몰라도 기초 단체장이라든지 기초 의원 선거는 그 지역의 고유한 정서라든지 특성, 예. 또 구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다 석권하기는 힘든 구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거기 좀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광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거의 절대적 우세가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예전에 어쨌든 그 보수라고 하는 그 지형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 구도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어쨌든 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하는 예, 측면들이 크긴데 앞에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오히려 호재가 좀 많은 상황이지 않느냐. 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BBK나 뭐 다스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보수 진영은 거의 뭔가 회복할 수 없는 더더욱 지금보다 이제 이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광역은 그렇지만 기초로 가면 확실히 좀 다르다. 이건 지역에 얼마만큼 뿌리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사람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책임질 사람을 뽑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물 중심의 이런 가닥이 좀 잡혀가면서 좀 흐름의 예.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2014년 그 지방선거에서도 기초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 50% 전라북도만 해도 예.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여기 호남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선거는 후보 개인별 역량이나 능력 그리고 예. 그동안의 어떤 활동 성과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그 맞설 후보들, 특히 이제 그 국민의당이나 또 그 주변에서 있는 그 후보들이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제 통합 분열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도 상당히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국민의당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기 정당이 생긴다면 그 당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또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분화가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건 이제 아무래도 지역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호남 지역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그 합당이 상당히 그 좀 부정합적인 합당이 예. 될 거다. 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남북 문제, 그리고 이제 과거 이게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의 정권들이 안보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예, 소위 안보 예. 장사. 이것을 지금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호남 정서는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그거를 용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이제 탈당을 하든지 뭐 신당을 만들든지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이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고 볼 거고. 예. 그래서 그 합당 세력이 희망을 두는 건 이제 영남권의 교두보를 어떻게 좀 마련해보자. 예. 자유한국당의 세력을 좀 잠식해 들어가고 또 이제 수도권에 어떻게 좀 중도 개혁을 표방하면서 수도권에 좀 자리를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북 지역을 비롯해서 그 호남에서만 보면 국민의당의 털을 잡고 나오는 후보가 굉장히 그 많지 않을 것으로 이제 합당이 된다고 보면 볼 경우에 그렇게 좀 보시는 시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른바 신당 또는 무소속으로 오히려 옮겨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더욱 민주당이 득세할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당이 일단 분열이 되고 새로운 지역에서 호남 중심의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지금 정세를 봐서는 지방선거 관심보다는 2년 후에 총선에 관심을 두고서 구도를 짜고 있지 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 어떤 단체장을 배출해 내겠다 이런 의지는 별로 안 보인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 6개월 전에 당이 이런 모습을 가지는 않죠. 그랬을 때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과 통합당으로 나온 주자든 아니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당 주자든 무소속이든 이런 흐름들이 문재인의 흐름 속에 다 묻혀버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의 그전에 무소속 50% 정도 유지를 했지만 그때는 무소속 유지된 그 큰 흐름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본선 있는 투표를 해보자. 민주당 입구로 당선. 이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의 선택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구도에서 벗어나보자고 해서 국민의당도 득세를 했고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일정 부분 단체장들이 저는 무소속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구도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본선이 안 될 확률이 현재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정당 속에서 본선을 게임하려면 그래도 적전 분열을 안 해야 되죠. 예. 상대가 좀 모여서 예. 일정 부분 세를 규합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를 규합보다는 세가 흩어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더욱더 득세를 하지 않겠는가 예. 봅니다. 혹시 그 민주당 그 일방적 독주에 대한 그 견제 심리라든지 또 뭐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측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힘을 발휘하거나 또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것들이 좀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끼칠 가능성이나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군산, 김제, 정읍, 실제적으로 장수까지도 그 현역 단체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현재로 보면 도의원들 그리고 도의원들이 뭐 한 18명 정도가 사퇴하고 출마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그 전직 단체장이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했던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한 무주공산에는 그런 경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흐름 속에서는 민주당이 그 어떤 흐름을 잡아가겠지만 그런 소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어떤 후보들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 쉽게 말하면 그 현직이든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데 있어서의 본선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어떤 경쟁 구도가 최소한의 경쟁 구도는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국민의당이 또 반파돼서 한쪽은 통합으로 한쪽은 개혁신당이나 무소속으로 간다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탈당을 하겠죠. 예. 탈당을 해서 예. 차라리 그냥 무소속 현직 단체장으로 어떤 선거에 임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군산, 김제, 익산 그다음에 그 장수, 정읍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에 의한 어떤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만으로 그 공천되면 당선이 될 거라는 건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선거에 비해서 혹시 좀 더 다자구도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현 단체장의 업무 수행, 그러니까 예. 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도보다 실제 득표력이 지금 낮은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에 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변수를 좀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예. 현직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속에서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물론 이제 현역이 출마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변수가 적겠지만 예.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큰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특정 지역이 좀 거론됐는데요. 말씀 나온 김에 좀 그 지역별 상황을 좀 한 발짝 좀 다가가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광역 단체 선거를 좀 먼저 봐야 될 텐데 도지사 선거는 후보의 전라북도 후보군이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서요. 생각하기로 하고요. 먼저 그 교육감 선거 후보를 좀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후보군 잠깐 살펴보죠. 김승환 교육감이 있고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또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 또 이미영 전주지역 교육연구소장, 전북지역 교육연구소장, 차상철 정보원장, 또 황호진 전 부교육감, 이재경 전 교육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김윤태 우석대 교수 이런 분들이 지금 교육감 후보군으로 이제 차천타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그 변수는 김승환 현 교육감이 출마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경환 교수님. 아무래도 뭐 김수환 현 교육감이 여전히 뭐 30% 웃도는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현행과 다자구도라 한다면 뭐 현 교육감이 이제 가장 우세한 예. 예측될 수 있겠고요. 아마도 이제 현 교육감이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선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현 교육감이 가장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특히 문재인 교육감 대통령과의 관계를 예. 내세우면서 김승환 교육감이 이제 쭉 해왔던 교육 정치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거고 또 그 주변의 세력들이 실제로 이제 이반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상당 부분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교육감 선거는 뭐 결국 보수 대 중도 진보 대 중도 보수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랬을 때 진보를 누가 이제 대표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인정하든 않든 간에 현 교육감이 가장 그 진보의 아이콘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봐요. 예. 현실을 인정하고 다음에 중도 보수에서 어떤 모습일까? 뭐 서거석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도 보수에서 빅투 게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 구도로 간다고 한다면 현행에 같이 현 교육감 대 다자구도 이건 뭐 결과가 명확하지 않겠는가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출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신 편이고 진보 대 중도 보수의 어떤 대결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는 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 첨가 뭐 다른 해석하면 대결하는 것 같으니까 좀 첨가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올해 년도 교육감 선거는 실제 최근에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감, 경기 교육감, 부산 교육감에 대한 에서도 실제 어떤 피로도가 높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진보 아이콘들이 갖고 있는 피로도가 높고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조건 속에서는 어떤 진보 대 보수도 어떤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직인 김승환 대 김승환에 반대하는 안티 김승환 세력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중요하게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안티 김승환의 주도력을 어떤 사람이 갖게 되는가가 예. 상당 기간 동안에 중요한 내용이고 김승환 교육감은 뭐 단체장들은 누구나 뭐 30% 지지율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3번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 쉽게 말하면 턱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분위기가 성숙되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예. 어떤 그런 변화가 보일 수 있는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승환 교육감이 출마하던 출마하지 않던 간에 후보들 간의 이른바 합종연행 또는 단일화 이것은 꽤 그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이제 선거들 보면은 자기 프레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대1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는 어렵고요. 최소한 너던 명 정도의 구도는 구축되지 않겠는가. 예. 저는 뭐 3명 이상의 구도를 갖고 싸운다면 아무래도 뭐 현직 프레임이 더 요새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도민의 정세들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주 긴 시간이 있고 또 본격적인 이제 뭐 정치 행세들을 아직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 간다면 대체로 뭐 3명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구도를 갖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5명 정도까지 벌어진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구도가 이렇게 좁혀지는 게 어쨌든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많긴 한데요. 이제 이게 아까 빅2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구도, 그러니까 사자 구도이긴 한데 근데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는 이런 구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거의 뭐 1대1 구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피로감이 높은 건 사실이고 저번 선거보다 어쨌든 지지에 대한 정도가 약해진 건 사실이다. 현 교육감이 예. 여기에 어쨌든 그 재판의 결과가 어쨌든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현 교육감 아니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전제가 깔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특히나 어쨌든 변화의 조짐들이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여론조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가장 많이 한 게 지금 교육감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후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도지사나 뭐 이런 빅게임에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초점들이 이제 그 교육감 선거에 맞춰지면서 중소 후보들한테도 큰 기회는 올 것 같습니다. 뭔가 예. 자기의 경쟁력을 높여냈으니까 예전에 아예 교육감 선거가 뭐 어떤 그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소 후보들이 어떤 그런 갭을 좀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는 어떤 그런 관심이나 집중도 그리고 언론의 조명도 더 받을 것 같고요. 이런 것 때문에 변화 여지가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관한 관전 포인트 크게 보면 김승환 현 교육감이 출마하느냐 불출마하느냐 뭐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김승환 현재 교육감에 대한 피로감의 문제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이 얼마나 간추려지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장 선거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그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순서는 아마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 다음에는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 순서로 아마 돼 있을 텐데요. 후보들이 좀 많아서 제가 직함은 생략을 하고 이름만 짧게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성옥 그리고 강임준 또 문택규 예 박재만 또 이재호 김기동 또 박종서 서동석 예 이성일 진희완 씨까지 했습니다. 예 정읍도 현직 단체장이 지금 현재 공석인 곳이죠. 우천규, 유진섭, 또 이상옥, 또 이학수, 유남영, 장학수, 정도진, 강광, 또 김민영, 한병옥. 다음은 김제입니다. 김제 시장, 나요인, 또 박준배, 신성옥. 또 유대희, 이홍규, 정호영
또 이효한 씨, 강병진, 경은천, 정성주, 그리고 나경균, 초빙 교수까지입니다. 장수도 같이 볼까요? 이 지역은 현재 그 군수가 불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상태이죠. 선언까지는 아닙니다. 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양성빈, 오재만, 이용숙 전 채용도 군수 부인이 있습니다. 장영수, 권건주, 권광열, 박용근, 또 그리고 김장수,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좀 보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지역에 좀 관심이 가십니까? 좀 말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일단 장수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현직 단체장이 건강 문제나 이런 것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못했고 그게 많이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돼 왔는데 임기를 채우게 됐는데 특이한 점은 그 부인이 예.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예. 거의 뭐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도 지금 부인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어떤 현직 단체장의 부인으로서의 어떤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이 어떤 경선 과정이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 또 그 부인은 과거에 200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사법 처리를 또 받은 적이 있어서 예. 또 수용 생활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는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더서 실제적으로 조직력은 거기가 가장 세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서 어떤 장수 군수 선거는 상당히 많은 어떤 요동을 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현직의 프리미엄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현직의 프리미엄을 군수 부인이 안고 가는 경우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 예. 경우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군산이 예. 좀 관심 있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선이 끝나고 그 소위 이제 국민의당의 분열 과정에서 안철수 신당의 그 포스트를 취하고 있는 김관영 국회의원 예. 장악력이 얼마나 될 건가. 예. 그래서 결국 민주당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 구도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얼만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지 뭐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군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뭐 향후에 그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신당으로 가는 그 국회의원이 장악하고 오랫동안 예. 재선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진입하고 싶은 민주당과 싸움 뭐 이 그 대결 구도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관영 국회의원이 그 현재 그 지역구를 맡고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만약에 분당된다고 할 경우에 네. 새로운 그 신당으로 나서는 후보들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뭐 3대1, 4대1 뭐 이런 구도가 분명히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지역구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후보는 뭐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정당의 거의 중심에 서 있는 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결국 김관영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도 동반될 것이다 이렇게 예.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틈새를 민주당이 과연 얼마큼 끼어들어서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뭐 이런 구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 뭐 정읍 같은 경우에는 예. 어쨌든 좀 주요 후보들이 민주당 쪽에 몰려 있긴 한데 어쨌든 유성엽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그 지역을 그렇습니다. 예.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조직력과 영향력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의원들이 당선이 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장력이 거의 없는 곳과 좀 대비되는 곳이라서 사실 그 아마 이제 그쪽 신당 쪽으로 갈 개혁신당 뭐 이렇게 갈 흐름일 텐데 거기는 좀 후보만 좀 경쟁력 있게 뽑힌다고 한다면 정읍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뭔가 좀 재미있는 정말 그런 선거가 좀 될 수 있을 그런 조건들은 좀 충분히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정읍이 어쨌든 그런 유성엽 의원의 어떤 이렇게 맞선 의원의 어떤 조직력이나 지역적 영향력 이런 예. 것들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통합이 됐을 때 어쨌든 통합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개혁신당 내지는 예. 이렇게 행보를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읍 지역을 상당히 좀 그래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렇게 될 생각합니다. 경우에 민주당 후보와의 그런 예. 구도가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거기는 진짜 인물 얼마만큼 그 정읍 시민들의 좀 지지 뭐 이런 걸 받는 사람을
그 경선 과정을 좀 잘 만들어서 후보를 공천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아마 그 성패를 좀 가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현역이 없는 곳 공통점이요. 다른 지역도 약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후보들이 유독 좀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정리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당이들 간에 공천에서의 어떤 그런 잡음을 상당히 좀 없애는 것도 경쟁력의 상당히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항상 그랬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 이 지망자들이 항상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또 공천의 잡음이 끊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천 룰을 미리 정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고 한 예. 번도 지키지도 못했고 예. 이번도 이제 그렇게 못 지킨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꼭 뭐 이렇게 한탄만 할 일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그 좀 정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높다는 게 양날의 칼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그래도 더 높잖아요. 정당 지지율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가 선거에 앞장설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당이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이 그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호남 같은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2014년에 같은 당이었던 곳이 잘라져 가지고 이제 지금 무소속하는 분들도 결국 뿌리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기 때문에 그때 이제 뺏겼던 거를 얼마나 되찾느냐 예. 이런 과제가 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 엉망진창의 공천을 할 리가 이제 없고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는 할 텐데 다른 변수는 뭐냐면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로 적폐 하는데 기득권과 이제 적폐가 연결된다고 할 적에 호남 지방에서 기득권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다른 당들도 적폐가 없지 않겠지만 호남에만 본다면은 적폐를 찾아보면 민주당 쪽에 찾을 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국면에서는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고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예. 이게 좀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것, 즉 기초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기득권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가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뭐 양날의 칼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요. 그 민주당이 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정부권에서 지난번 무소속이 많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또 예. 한편으로 본다면 민주당에서 내세운 후보들이 주민들의 그 많은 정서하고 예. 또 인물 중심으로 갔을 때 인물의 그 퀄리티라든지 이런 예. 면에서 상당히 낮았다고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무소속을 당선시키는 이런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고공행진 당 지지율 50% 이상 문재인 대통령 뭐 70% 이상 올라가는 이 팀이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후보들을 얼마큼 개혁적인 후보를 만들어낼 예. 거냐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근데 지금은 기존 멤버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 저는 그 점에서 민주당이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잘 나갈 때 새로운 인재를 얼마큼 발굴해내느냐 이런 예.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예. 지금 봐서는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인물에서 벗어나서 그 새로운 수혈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 그렇다면 박 교수님 말씀대로 공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바꿔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 정치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예. 민주당은 호남에서의 대폭 물갈이를 예견하는 걸 대선 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대선이 현재까지 봤을 때 경선률을 보면 현역 단체장에 한 컷오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실제적으로 또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으로 하면
인지도 높은 현역이 여론조사에도 압도적으로 나왔고 권리당은 아무래도 조직력이니까 현재 경선 구도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민주당은 현실 안주다. 그렇게 되고 아까 무주공산 같은 경우도 정치오리한 도의원들이 대부분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소속이나 이런 데 좀 강력한 사람 또 다른 현역이 강력한 사람이 나오면 당연히 소 지역 내에서는 강력한 대결 구도가 형성돼서 현재 민주당이 여론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실제 알겠습니다. 선거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 좀 살펴보죠. 현직 단체장이 국민의당 소속인 것도 관심이 갑니다. 익산시장이죠. 한번 후보들 좀 볼까요? 예. 역시 직함은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김영배, 황현, 예, 김성중, 전완수, 정현욱, 정헌율, 예, 이렇게 7분입니다. 이 얘기는 익산민 처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이 구도가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 경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도 보면 지금 현직 도의원들이 거의 예, 시장에 예, 출마하겠다 그렇군요. 이제 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경선 룰이 지금 50대 50, 이 룰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조직력 싸움의 결과일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어쨌든 개혁적 변화 뭐 이런 걸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이제 민주당의 어쨌든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시장이 어떤 국민의당 소속이다 보니까 뭔가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12% 정도인데 현직에 있으면서 한 30%를 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걸 끼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뭐 무소속이 됐든 아니면 개혁신당이 됐든 어떤 이런 흐름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의 구도보다는 훨씬 변화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제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도 있고요. 뭐 인지도나 또 지역적 기반 이런 게 어쨌든 튼튼한 조건에서 당 바람에 의해서 뭔가 여기를 넘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쨌든 민주당의 큰 고배를 마실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익산 시민들에게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천 방식과 예. 어떤 룰을 가질 거냐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정적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하나 그 유권자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헌율 현 시장이 국민의당 소속이긴 한데 현재 국민의당 그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국민의당 소속으로 남아 있을 거냐 아니면 어떤 변화를 모색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김영기 의원 대표께서 조금 전에 아마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원율 시장 전망하셨는데.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의당 어떤 변화 조짐이 개인적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재 국민의당 체제 가지고는 실제 물론 현역 단체장이니까 그걸로 이제 돌파를 하겠지만 예. 당의 어떤 힘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로 갈라져가는 상황이 된다면 예. 우리가 볼 때 유승민 체제에 편입될 리는 만무하고 예. 지역에서 그렇다면 남아있는 세력들이 무소속이든 또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을 하든 그 정당은 이제 개혁신당의 어떤 모습을 띨 것 같은데 거기에 소속되든지 무소속이 있는 게 현재 국민의당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훨씬 선거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가치와 철학을 떠나서 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대로 안철수 전 후보가 하는 대로 가버리면 탈당을 할 거고 이 분당이 돼서 이쪽에 어떤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면 거기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뭐 뛰쳐나가거나 또 새로운 신당에 합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새로운 신당에서 이제 거기도 또 공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예, 현역이라고 하는 힘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정당 힘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인지도와 조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도에서도 만약에 당내에서 어쨌든 그 공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놓고 보면 무소속의 선택도 충분히 좀 가능한 구도고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익산 시장 입장에서는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어떤 지금의 구도는 뭐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우선 현직
군수가 단체장이 무소속인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부안 지역인데 한번 볼까요? 예, 역시 직함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규, 또 그리고 권익현, 김성수, 예, 김인수, 김진태, 예, 김경민, 이병학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실 군수 후보 볼까요? 신민, 또 김학관, 박기봉, 또 전상두, 한병락, 예, 김진명, 김한기, 또 한인수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전 현직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순창 군수 후보 보시면 황숙주, 강인형, 또 장종일, 최기환, 양영수, 홍성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 지역도 함께 맞아 보시죠. 예, 이환주, 또 윤승호, 이상현, 강춘성, 김영권, 박용섭, 강병무, 조영현, 강동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군데 단체장 선거 후보들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좀 여쭤보죠. 어디 관심 가십니까? 예, 김영희 대표님. 뭐 항상 단체장들이 낙마했던 뭐 일차적으로 임실인데요. 예. 임기가 지금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잘 와서 저는 임실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지역의 토호새끼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직이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서 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없으면 그 민주당이나 뭐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공천을 받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현직 단체장과 그 비현직 후보들 간의 어떤 싸움으로 될 것 같은데 임실 같은 경우는 항상 다자구도 싸움이 많이 이루어졌고 예, 이합집산이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직이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면 알지만 20년째 그 밥에 그 나무에 후보들이 계속 거론되고 물론 이제 저 사람들이 컷오프를 거치면 예. 서류 심사를 통해 갖고 이제 뭐 3배수 압축이 들어가면 많이 없어지겠지만 이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없다는 게 현재 의 민주당 공천률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보거든요. 예. 현재 공천률에는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나와도 그 쉽게 말하면 도의원 경선을 통과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런 걸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매일 정치하던 사람은 막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좀 식상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참신한 인물이 좀 없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참신한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무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곳이 부안과 임실이긴 한데, 비록 무소속이긴 하지만, 현직의 프리미엄도 있고요. 그동안 당선된 전력도 있고 해서, 비록 무소속이라고 해도, 뭐 민주당 후보들이 함부로 넘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안도 마찬가지죠. 예. 남원 지역의 경우에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강동원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상당히 좀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나오면 또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적으로 상당히 오래전 어떤 정치인으로 뭐 한때는 예. 국회의원도 했는데 저는 그 강동원 의원보다도 이완주 현 시장하고 과거 잠깐 동안 시장을 했죠. 윤승호. 예. 선거법으로 이제 낙마를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예. 또 고발한 사람도 또 이번에 보니까 후보군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원이 또 항상 우리 전북이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보면 또 정치적 세력이 쫙 갈라져 있어서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누가 나오든지 간에 상당한 어떤 진통을 겪으면서 후보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동원 전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진통을 같습니다. 겪는다는 것은 어떤 상당히 대차한 어떤 경선 과정을 누가 예. 압도하지 못하고 예. 그런 어떤 걷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순창도 지금 현재 군수가 이제 황숙주 군수고 전에 그 재선까지 했었던 강인영 전 군수가 다시 도전하는 양상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같은 당으로 나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그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리턴 매치 성격이 있으니까요. 예. 순창도 관심 있게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김영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늘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많지만 참신성이라든지 혹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데서 오히려 저는 좀 이런 데는 좀 전략 공천도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전략 공천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비전을 좀 더 줄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조금 더 정당히 그런 점들은 좀 뭐랄까요 데미지를 입더라도 조금 더 대차게 나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임실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런 지역들이 지나치게 이제 소지역주의 그 안에서도 파벌 뭐 소지역주의 해서 예. 오히려 지역 발전을 다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신선한 리더십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지역별 상황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마무리 시간에 접어들고 있어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씩 좀 들으면서 좀 시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권자들이 단순한 이제 이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관전 포인트로 그 유권자들이 이 선거를 바라보면 좋겠는지를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서 좀 토론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민 전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예, 어쨌든 지방선거는 우리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물론 이제 전국적인 구도도 있고 전국의 요구도 있지만 그것과 또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건 분명히 갈라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앞으로 4년을 책임질 그리고 그 4년 동안 시민의 삶, 도민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아무래도 어쨌든 민주당의 우세 속에서 민주당이 정말 개혁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의 자기 혁신을 할 거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예. 가능성들이 현재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조직력 선거가 아닌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뭐 시민 배심원 제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격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뭔가 그 후보들의 면면들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이번 지방 선거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단다면 민주당 개혁성의 우려 이렇게 다룰 수 있겠네요. 이경환 교수님.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좀 본선이 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구도에서 좀 다당 구조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민주당과 대적할 수 있는 다른 당들이 빨리 정비를 좀 해서 예. 선거 대열에 다당의 구조를 가져서 우리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쟁 속에서 지역 발전을 꾀어보는 뭐 이런 선거 구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 경쟁이 가져다 주는 건강함이 있죠. 그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이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1차적인 목표는 이루었고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화 문제 그래서 우리 전북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우리 전북이 이렇게 낙후하게 된 원인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 잉태되어 있는 지역의 적폐 정치 세력을 이번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가능한 조건 속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하고 특히 이러한 쉽게 말하면 전국적 흐름 과정 속에서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당선될 수 없도록 지역 유권자들이 주인된 자세로 촛불의 그 차가운 겨울에 외쳤던 그 마음으로 투표에 임한다면 우리 전북도 지역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강한 어떤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이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깨어있는 유권자 정신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들이 오늘 또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체하고 싶은 뭔가 뭐 기대라든지 희망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어 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 정치에서 한 가지 중요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권자들이 여태까지 이제 그 정치적 삶의 형태에서 불만을 권력이나 정부 탓으로 돌렸어도 됐어요. 예.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뽑은 사람이 잘못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이제 주권자들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그나물에 그 밥이 실증이 난다면 선거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선거제도를 그러니까 경선 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서 선거의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무리 바꿔봤자 별 도움이 안 되죠. 왜? 지방 정부가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예. 지방 정부가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독특한 사람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이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는 이 과제를 그 유권자들이 좀 더 심각하게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를 주제로 토론했는데요. 앞으로도 지방선거는 여러 차례 토론을 가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